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님, 겨울 좋아하세요? 겨울 너무 추워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겨울하면은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끈따끈한 군밤, 군고구마, 그리고 이제 호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야채 호빵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저는 이제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간식 중에 하나가 슈크림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도 슈크림 파시군요. 네, 슈크림 팝니다. 저는 이제 아하. 이 슈크림 붕어빵 먹으려고 네. 줄 서 있었던 기억도 있고요. 지금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지금 해봐야 핫할 텐데 되겠어요. 한참. 네, 이렇게 겨울 간식처럼 따뜻하고 후둔한 얘기들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나눌 사건, 사고 소식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효자손 매질. 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친모와 계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러한 119 신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병원에 실려온 1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16개월 이 아이가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뇌출혈, 간 파열까지 확인이 됐고요. 예. 이 사망 요인은 외상성 쇼크다 이렇게 진단되었습니다. 이 의료진도 이 16개월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예.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렇게 의심을 했고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붙잡힌 이 친모와 계부의 태도가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친모는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계부는 아내가 아이를 훈육한다면서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이 학대가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난 9월부터 약 석 달 동안 계속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 몸의 곳곳에 멍과 타박의 흔적이 있었고요. 예. 부모가 이제 진술 중에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상처다라고 했지만 그렇게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에 이 아이의 부검을 진행을 했고요. 이 외상성 쇼크가 사인이다 이렇게 1차 소견을 확인한 뒤에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 갈비뼈 골절, 뇌경막하 출혈, 간 파열 등이 발생해 결국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뇌출혈까지 있었다고 네. 하니까요. 이 부부가 이제 이렇게까지 아이를 학대를 했는데 이 처음부터 아이를 학대했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로 간에도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었고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예. 경찰이 이 두 사람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가 바로 사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각에 이 부부는
휴대폰으로 뭐 병원을 검색하거나 예. 뭐 119를 부르는 대신에 멍크림 이런 걸 검색했다 그래요. 이 멍크림이라는 거는 이 멍자국에 바르면 이제 멍자국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예. 그런 학대 흔적을 어떻게 지울지 그런 것들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또 지인들에게 이 부부가 보낸 여러 메시지를 봤을 때 뭐 강하게 혼을 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예. 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결국에는 일회성 훈육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속적인 폭행 의사가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다라는 사실을 이 성인인 두 부부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인지할 수 예. 있었을 텐데도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한,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 즉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요, 상습학대, 아동학대 치사 또는 살인에 준하는 중한 범죄로 보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휴대전화에 자신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멍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아이를 그래서 119에 아이를 그 신고한다거나 학대하는 이런, 그 시간에 검색한 검색어를 확인했더니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이 학대 의심이 발견이 되면은 좀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어린이가 석 달 동안 계속 학대를 받으면서 멍자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대응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등원한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 멍자국을 이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까지 남겨놓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결국에는 미리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어린이집 원장은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냥 뭐 발견하면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무를 어기면 단순히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 또는 시설 운영 제재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보호받을 기회를 잃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요, 신고 의무자의 무관심이 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간접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예, 정말 16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황망하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동 학대로 아이가 사망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동 학대 치사죄가 이제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아동 학대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일 텐데요.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형량 차이가 아주 큽니다. 쉽게 구별하자면 뭐 치사죄다라고 하면 실수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살인죄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고의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량 차이가 아주 큰데, 일단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에 아동학대 살인죄는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훨씬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죄가 적용될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즉 예. 고의입니다. 특히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 고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아이를 죽여야 된다, 죽일 거다, 이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폭행의 강도 또는 지속성, 그리고 피해 아동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 보고 이 고의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총 4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에요. 예. 16개월
태어난 지 16개월 된 영아라는 절대적 취약성.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갈비뼈 골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먹질로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갈비뼈 골절, 장기가 파열, 간이 파열되고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손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멍크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아이가 다쳤고 멍이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은 방치했던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요. 이 부모가 결국에는 이대로 두면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방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반드시 죽일 의도가 있다고 안았다 하더라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아동학대 살인죄까지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앞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지만 이제 친모와 계부가 이제 학대를 서로 이제 상대가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서로 이렇게 진술한다는 거, 이런 진술은 보통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방어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 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공동 정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때렸다 이럴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폭행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은폐하거나 방치하면서 어떤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했다면 이 또한 공동정범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능적으로 이 범죄를 함께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동거하는 보호자예요. 그래서 만약 한쪽이 효자손으로 이 아이를 폭행할 때 다른 한쪽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심지어 학대 흔적을 지우려고 행동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 자체를 범행에 공모했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 아동에 대해서는요, 그 방임한다 또는 묵인한다 이런 것도 학대의 한 형태로 봅니다. 아동 유기 방임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 것도 학대지만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학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친모와 계부 모두 이 공동정범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뭐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방임하고 이렇게 했다면 뭐 그 범죄를 같이 실행한 것으로 봐도 된다. 뭐 이렇게 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개월 아기가 아동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생생 키워드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주제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아동 사건이네요. 아동추행 5년 이상 징역형, 이제 합헌이다 이런 키워드인데요. 현행법상 13살 미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에 최소 이제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른 법과의 이제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된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요, 13세 미만 이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전혀 없고요. 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최소 형량이 5년부터 시작한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아까 다뤘던 우리 아동학대 치사죄가 5년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아동의 사망과 아동의 강제추행의 형량이 이 최소 형량의 시작점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은 이 실제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범죄의 행위 유형,
행위 종류가 굉장히 넓거든요. 단순히 손만 잡아도 강제추행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에 이르는 정도도 강제추행인데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즉 경미한 유형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벌금형도 없이 곧바로 징역 5년부터 규정을 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유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그렇죠. 그 사건을 심리해 보니까 이 법조항에 그 형벌 규정이 좀 과한 것 같다. 직권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게 됐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군요. 맞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의정부 저희가 국민이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법관이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아까 시작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강조한 건 총 3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이 13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 정도죠.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고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강제추행 범죄가 신체 정신의 발달 단계에 있는 이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또 세 번째로는 국가가 아동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최소 형량을 두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 엄중한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형벌의 하한선을 높게 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만장일치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싶나요? 네, 저는 이번 결정이요. 아동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13세 미만 아동은 정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이 연령대에서 발생한 어떤 성적 침해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요. 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영역만큼은 형벌을 높게 설정하고 강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점, 요거 보통은 조금 의견이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장일치였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추행 정도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뭐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추행 정도가 이 두 사건 모두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의자가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의 관리자였습니다. 2021년 3월에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6세 아동이에요.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을 했고 또 다른 아동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피의자는 2023년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7세 아동의 손을 쓰다듬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그러한 유형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5년 이상 이 징역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이다라고 평가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추행과 중대한 추행 이 구별이 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현장에서도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다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손만 잡아도 강제추행이고요. 정말 무슨 이제 뭐 성기라거나 가슴 부위라거나 이런 진짜 성적인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 접촉이다라는 점에서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이 아이의 어떤 성적 발달 그리고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헌재는 경미한 추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아동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즉 성인에게는 이 강제추행이 경미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지만
이 어린이 13세 미만에게는 추행의 종류와 경중에 상관없이 적용이 어렵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형량은 법정형 하한이 높더라도 예.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3살 미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에 우리의 법은 최소 형량을 이제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징역 5년 이상의 규정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정상참작 사정이 인정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징역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이제 선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하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즉시 인정하고 반성을 했고 또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전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 피의자의 사정으로는 뭐 초범인지 여부, 지적 장애나 정신적 취약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7세 아동의 손을 잠깐 잡는 정도의 추행 사건에서요. 이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가 되었고 이 피고인이 초범이었고요. 인지적으로 장애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경우에 최소 형량이 5년이라고 하는 법 형량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생생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끼어들기, 꼬리 물기.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죠. 이 경찰이 5개월간 이제 단속을 벌여서 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13만 건 넘게 접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13만 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13만 건이 5개월 동안, 1년도 아닙니다. 불과 5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가 이 5대 반칙 운전이 13만 건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 경찰청에서는 기초질서 위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교통, 생활, 서민, 경제 질서를 이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하고 단속과 홍보,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통 분야에서 첫 번째로는 새치기 유턴 하기 전에 뒤에서 해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12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꼬리 물기, 끼어들기,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실제로 긴급하지 않은 상황일 때 말씀드리는 거죠.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이 5가지를 5대 반칙 운전 행위로 지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13만 건이 넘는데요. 이 중에 끼어들기가 10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죠. 실제로 많이 보고 저희들도 뭐 알게 모르게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새치기 유턴 1만 3천여 건, 꼬리 물기 1만여 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 69건 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이렇게 끼어들기, 꼬리 물기 차량이 계속 있게 되면은 사실 도로 정체가 더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교차로에 하나 있으면 돌아가야 되느라고 뒤에 차들이 못 가는 거죠. 참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요. 교통에서 참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뭐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리한 끼어들기, 꼬리 물기 뭐 안 해야겠죠. 사실은 운전자들이 좀 자성을 해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속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고요. 무리한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 같은 얌체 운전이 결국 혼잡을 만들어내고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꼬리 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안에서 차가 멈춰서 버리기 때문에 이 뒤따르는 차들의 흐름까지 모두 막아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출퇴근길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가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경찰이 올해 12월부터, 그럼 이번 달이죠? 지금 이번 달부터 AI 기반 무인 단속 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건지.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이게 신기했는데 걱정도 되고요. 정차 금지지대가 표시된 교차로에 설치를 해서요. 차량이 언제 교차로에 들어왔는지,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또 교차로 안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영상으로 자동 분석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예. 뭐 우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AI 판독 장치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CCTV나 수동 판독보다도 사각지대가 훨씬 줄어들고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예. 꼬리 물기 동시에 모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단속 강화 그리고 운전자들의 작은 배려가 함께 가야지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끼어들기, 꼬리 물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AI 기반 무인 단속 장비까지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생생 키워드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 여성, 범인은 전 남친, 또 관계성 범죄입니다.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범인이 전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 범죄가 또 도마에 올랐는데요. 변호사님, 우선 사건 내역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살해범 신상 공개가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예. 있기는 한데 일단은 사건 내역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 관계였던 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10월 14일 퇴근 후에 이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연인을 만나서 함께 자신의 SUV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예.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요. 이 진천군 문백면 일대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인이었던 피의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요. 이 오창, 내수, 진천 일대를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또 포착이 됐고요. 예. 이후 그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월 16일 피의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이번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예. 다음에 음성군에 있는 폐수처리소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또한 차량 은닉을 위해서요. 번호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서 교체를 또 해두고 청주와 음성 일대에 있는 거래처 창고에다가 한 달 정도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바람에 피해자는 실종된 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부분이 강력범죄로서의 전환이, 즉 실종사고에서 강력범죄로 예. 이 전환이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가족은요, 10월 16일 실종 신고를 하는 당시부터 분명하게 이 피해자가 전 연인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경찰은 이 단순히 휴대전화 위치 또는 금융거래 확인 같은 기초적인 실종 수사만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주가 지나서 무려 2주가 지난 뒤에 10월 30일에서야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이 피의자를 이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것도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이나 지난 11월 11일이었고요. 전담팀을 구성한 것도 이틀 뒤인 11월 13일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피해자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수사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11월 21일 이 사건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이 됐는데요. 수사가 속도를 낸 거는 11월 26일부터입니다. 이 경찰에서 거래처 탐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피의자가 차량을 아까 거래처 창고에 맡겼다고 했죠. 예. 그래서 피의자가 차량을 맡겼다라는 거래처의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피의자가 충주호의 차량을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또 제출된 통화 녹음 파일이 또 있는데요. 예. 뭐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이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면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또 수중에 저기 차량 지금 사진 보이는데 충주호에서 수중 수색을 통해서 피해자 차량을 인양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SUV와 혈흔 그리고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국가수 결과 등을 경찰로부터 제시를 받은 다음에 결국에는 자신의 살인과 사체 유기,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강력범죄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진 것은 아쉽다면서도 수사 종료 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기다리고 이 차량과 시신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고 또 은닉하고요. 또 번호판도 위조를 했습니다. 이 CCTV를 피해서 움직인 점까지 고려할 때 정말 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요, 계획적 요소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가해자는 헤어진 상태인데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에 태웠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 이후에는요, 시신과 차량을 여러 지역으로 반복적으로 이동하고 은닉했습니다. 특히 또 주목할 점은 직접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서 제작해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CCTV가 많은 도시 지역을 또 피했어요. 그래서 오창, 내수, 진천 일대에 비교적 한적한 그러한 길을 돌아다닌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요, 이 단순한 충동적인 그런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거를 없애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러한 은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이러한 사후 행위는 계획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네. 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피의자의 얼굴을 보셨습니다만 이제 경찰이 가해 남성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신상이 모든 사건에서 공개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인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세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충북에서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피의자의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이 오늘 4일부터요,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좌측 사진, 정면 사진, 우측 사진, 그리고 성명, 나이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신상 정보 공개는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기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신상 공개를 하면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3가지를 중심으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심의위원회를 거침에 있어서 뭐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의사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범행 이전부터요, 살인은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이런 것들을 또 검색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휴대폰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임의로 받거나 아니면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압수를 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하니까 살인은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왔고요. 도로에 있는 CCTV 위치, 그리고 카카오톡 위치 추적 여부도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범행 후에는 이 CCTV를 피해서 우회하고 역주행하고 은폐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요. 계획성, 그리고 잔혹성, 그리고 증거의 충분성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계획적 범죄가 아니냐 얘기를 나눴었는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이런 것도 뭐 검색을 했다 그러고요. CCTV가 어디 있는지까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살펴본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신상 정보 공개는 이 사건의 이 잔인함 그리고 증거가 이제 확보가 많이 됐고 그리고 또 국민들 알 권리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 변호사님도 사실 사건 사고 코너 하면서 사실 네. 이런 사건들 많이 보셨잖아요. 교제 폭력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을 텐데 네. 와, 올해에도 전국에서 이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관련 살인 사건이 잇따라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뭐 서울시나 뭐 경기도 여성재단에서 이런 교제폭력 사건 같은 거를 법률 지원단으로 대리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 사고 코너에서 교제폭력, 관계성 범죄 정말 많이 다뤘고요. 올해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이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9일 대전 사건에서는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요, 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무려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끝내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 의정부,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각각 스토킹범 그리고 동거 남성에게 5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실제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저희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7월 기준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이런 112 신고가요. 7만 9천여 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의 신고 건수가 2022년에 10만여 건에서 지금 2024년 불과 2년 후인데도 12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이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절대 아니고요. 명백한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그리고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찰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뭐 전자발찌, 유치, 구속, 뭐 이런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 순찰대를 집중 배치해서 재범을 이제 예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 법이 시급하게 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요. 맞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이건 크게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물리적인 접근 차단입니다. 이 재범에 대한 고위험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예. 재범 고위험군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필요하면 유치하거나 구속까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가해자 주변 이 기동수찰대 집중 배치해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물리적 접근 차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급하신 법 개정입니다. 지금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족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만 한정돼서 적용이 예. 되고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은 또 스토킹 행위에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이나 동거 지인 관계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이런 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경찰이 검사가 법원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예. 좀 신속하게 그리고 교제폭력 자체를 별도로 규율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만으로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보니까 가해자 처벌에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합의를 강요하고 보복이나 역고소 등 뭐 2차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짚은 적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가해자들은요. 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감정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예. 아까도 짚은 것처럼 뭐 전 연인 관계였다거나 네. 가족이나 친척이거나 그래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왜냐면요. 가족 구성원 내부적으로 또는 어떤 공동체 내부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뭐 좀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예.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 너무 가까이 생활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보복의 위험성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고요. 네가 신고해서 내 인생 망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고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같이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남아있는 이 반의사 불벌죄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요. 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가 존재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처벌 안 받는다는 거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야, 너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빨리 말해! 예. 라고 계속 압박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토킹 처벌법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23년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찰, 검찰이 이 피해자의 의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 역시도요. 폭력이 반복되면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사 한마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방식은 피해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관계성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찰이 종합대책을 내놨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인데요.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개정안은요. 사기 범죄 형량을 크게 강화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여기서 3명을 제외한 243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저도 이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기죄를 많이 다뤄본 그 경험에 예. 의해서. 이 핵심은요. 이 사기죄의 법정형이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2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바뀌고요. 예.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10년에서 20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여기에 더해서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저희가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경합범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20년이 최고형이었죠? 그러면 20년의 절반인 10년을 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정안을 시행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요. 최근 조직적, 집단적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 이걸 예. 반영해서 엄정한 처벌로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이에 따른 이제 가중처벌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조직적이고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도 피해자 1인당으로 이 피해액을 나눠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피해액이 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저희가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특경법이 적용이 돼야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뉴스를 보면은 피해 규모가 수천억인 그런 사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 개인 수준이
5만 원이어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예. 이 특경법 적용이 안 되고 수천억이라도 결국에는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최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역 15년이 한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처벌 수위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 이런 비판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20년으로 상향하는 이 개정안을 추진을 했고요. 예. 이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경합범 가중 규정까지 적용이 되면 이 형법만으로도 특경법 안 가더라도요. 예.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특경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형 사기 사건 이런 경우에는 형법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입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뭐 수천억 원의 사기가 발생을 했어요.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데 피해자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5억 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량이 좀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모순점들이 좀 해결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되겠군요. 네. 자, 이번 사기죄 형량이 이제 상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뭐 이런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 범죄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이제 법정형이 2배로 강화가 됐는데 이제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에도 이제 변화가 그만큼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반적인 사기 범죄나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있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법정형이 2배로 올라간 만큼 실제 이 선고 형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요, 양형 기준을 참고하지만 기본 틀은 바로 법정형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사기죄 최고형이 20년으로 늘었죠. 예. 그래서 양형 기준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대규모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서는 분명히 과거보다는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처럼 피해 규모 크고 반복성까지 있는 사건은 그동안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요. 법원이 이 실형 구간을 더 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사기죄 정말 요즘 너무도 흔한 범죄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때문에요. 보이스피싱이 기본적으로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너무도 흔한 범죄인데 이 사기죄 형량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예방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재산범죄라서 내 이익과 재산이 처분돼서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처벌은 처벌이고 결국에는 피해자들한테는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야 되니까 아예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줄어드는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일상 속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범죄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해야 될 거고요. 그 계좌 정보 같은 거 아니면 그 금전의 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둘러 지급 정지 또는 계좌 동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들이 내가 속은 것 같긴 한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이 함께 이 피해 인지하는 그런 단계부터 함께 지원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량에 대한 상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조기부터 이 단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빠른 신고, 피해 구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저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이렇게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법률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로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